안녕하세요. 이금자입니다. 저는 저녁이 어스름해질 무렵이면 늘 같은 자리에서 라디오를 켭니다. 창밖으로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풍경이 보이고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사연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일과가 되었네요. 젊었을 때부터 저는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말을 꺼내면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제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겪은 무수한 순간들, 웃음과 눈물이 섞인 기억들을 이렇게라도 풀어내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져요. 라디오를 들으며 내가 겪은 이야기를 떠올리면 마치 객석이 없는 극장 무대에서 혼자 연극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청취자들은 보이지 않지만 내 목소리를 타고 나와 연결됨을 느끼죠.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것은 내 삶을 다시 정리하고 놓쳤던 감정들을 다시 만나는 과정이에요. 오늘은 이런 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지금 제 나이는 70을 넘겼어요. 남편은 아이들이 어리고 제가 한참 젊었을 적에 떠났고 혼자 힘으로 정말 힘들게 세 아들을 키워냈네요. 첫째와 둘째는 이미 가정을 꾸려 어엿한 가장이 되었고 셋째는 미혼이지만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지요. 세 아들 모두 어릴 때는 말썽 하나 없이 공부도 잘하고 서로 의지하며 잘 자라주었어요. 저는 현재 서울에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해 그나마 힘들지 않게 살고 있어요. 미처 허리 펼 틈도 없이 살았지만 제가 이루어낸 작은 성취죠. 주변 사람들은 홀몸으로 세 아들을 키워냈다며 대단하다고 했지만 당시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 바빴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작지만 따뜻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3층짜리 빌라의 2층. 한때는 새 아이와 함께 좁게 느껴졌던 공간이 이제는 넓어 보여요. 거실 한쪽에는 낡은 책장이 있고 그 안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읽던 동화책과 내가 즐겨 읽은 소설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죠. 구석구석에는 오랜 세월이 묻어 있고 새벽마다 들리는 골목의 물소리와 가게 문 여는 소리가 일상의 배경음악이 돼요. 집안에서 나는 여전히 자식들의 흔적을 발견해요. 벽에 남아있는 연필 자국, 옷장에 걸린 오래된 교복, 서랍 속에 있는 수학 문제집. 이 모든 것이 세월의 층을 이루며 제 삶을 지탱해 줍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대낮엔 시장에서 떡을 팔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만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첫째 영호, 둘째 준호, 막내 민호는 서로를 의지하며 학교를 다녔고 저는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의 도시락과 학용품을 챙기기 위해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하고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늘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언젠가 자기 삶을 찾아갈 테니 내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자. 우리 아이들은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영호는 책임감이 강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쌀이 떨어지면 알아서 시장에 다녀오고 동생들에게 숙제를 가르쳐 줬어요. 둘째인 준호는 감수성이 풍부해서 학교 연극부에서 주연을 맡아 무대에 서기도 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데에 탁월했고요. 그 덕분에 친구들과 싸울 일이 적었어요. 막내 민호는 호기심이 많고 손재주가 뛰어나 집안에 고장난 것이 있으면
늘 민호가 고쳤고 라디오를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걸 즐겼어요. 이렇게 다른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매일 새로운 일처럼 느껴졌고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지요.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서 반항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영호는 고등학교 입시 스트레스에 힘들어했고 준호는 친구와 다툼을 겪고 일주일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던 적도 있었어요. 민호는 오토바이를 몰고 싶어 해 저랑 참 많이도 싸웠었네요. 그때마다 저는 아이들과 밤새도록 대화를 나눴어요. 영호에게는 자신의 꿈과 노력의 중요함을, 준호에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성장의 일부라는 것을, 민호에게는 위험을 알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 노력했어요. 아빠 없이 아들들을 키운다는 건 때로는 눈물나게 힘들기도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결국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웃는 때가 오더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군대 가게 될 즈음 동네에서 요즘 며느리들은 시집살이를 원치 않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문에서도 자식과 살기를 꺼리는 젊은 세대에 관한 기사들이 많았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아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지만 나는 아이들이 결혼을 해도 굳이 나를 모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내 선택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믿었어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나도 만족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세월은 빠르게 지나 첫째 아들이 군대를 마치고 직장을 잡고 어느새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첫째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온다더군요. 저는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집은 깨끗이 청소해 손님에게 혼자 사는 노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예비 며느리였던 그 아이는 귀여운 단발머리에 어깨에 힘을 빼고 인사하는 모습이 참 반가웠어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찌나 이뻐 보이던지 저는 미소 지으며 그래. 우리 아들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줬다니 참 고맙네. 라고 답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섣불리 다가가지 않으려 했어요. 혹시라도 작은 말이 상처가 되거나 내가 무언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할까봐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웠거든요. 둘 사이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상견례를 할 때였어요. 며느리의 어머니는 차분하고 따뜻한 분이었고 아버지는 말수는 적었지만 눈웃음이 인상적인 분이셨어요. 우리는 자녀들의 성장 과정과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며느리의 어머니가 우리 딸이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애들처럼 독립심이 강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도 집안일에 익숙하니 서로 의지하며 잘 살 거예요. 라고 답했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양가 모두 결혼 후 누가 더 간섭할까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듯 했어요. 결혼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저는 애들에게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지는 못했어요. 제가 가진 것은 겨우 내 집 한 채뿐이었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들에게 많이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 알뜰히 모아 전셋집을 마련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그 모습이
무척 대견했어요. 결혼식 날은 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하객들은 화사한 꽃무늬 옷을 입고 식장으로 모였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는 눈부셨고 턱시도를 입은 아들은 멋진 어른의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석에 혼자 앉아 있으니 주책맞게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혼났어요. 이제 내 아이가 한 가정을 이루는구나라는 벅찬 감정이 밀려옴과 동시에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없겠구나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아이들에게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이 있었지만 아이들은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친지들이 모여 금자씨, 이제 큰 짐을 내려놓았네. 라고 말씀들 하시길래 저는 웃으며 아직 둘이 남았어요. 라고 답했어요. 때로 사람들 몇몇이 왜 며느리와 함께 살지 않냐고 묻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집을 꾸리고 살길 원해요. 나도 내 삶이 있어서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친척들은 그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결혼 후에도 첫째 부부와 나는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했어요. 어쩌다 설이나 추석 때 외식하는 정도가 전부였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전화로 엄마, 우리 곧 아빠, 엄마 돼요 라고 소식을 전해줬어요. 기쁜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전해졌죠.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고 그 순간 잊었던 젊은 시절의 꿈이 떠올랐어요. 손주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자식들의 삶에 간섭하는 부모를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며느리에게 일부러 연락을 자제했어요. 내 몸 잘 챙기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너희가 알아서 잘 챙겨 먹어라 라고만 하고 작게나마 축하금만 전해줬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하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어요. 며느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제가 간이 반가워 해주더군요. 신생아실에서 막 데리고 온 작은 아기를 바라보고 있자니 감격스럽고 뭉클해지더군요. 내가 손주를 보게 되는 날이 오다니. 그렇지만 며느리 생각에 오래 머물지 않고 힘들 텐데 어서 쉬어라 라고 말하고 병원에 오래 있지 않고 금방 나왔어요. 나오며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아이들 삶의 선을 지키자. 사실 출산 며칠 전부터 마음이 두근거려 잠을 통 이루지 못했었어요. 집 안을 몇 번이고 청소하며 혹시라도 손주가 집에 올 일이 있을까 설레어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영호를 낳았을 때 바람이 세찬 겨울밤이었고 남편은 일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느라 혼자 몸을 덜덜 떨며 산부인과로 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은 가까이에 살고 계시던 이모였었죠. 이모는 저를 다독이며 금자야, 잘할 수 있어. 아이 낳는 건 힘들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리고 영호를 안았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이 이번에도 떠올랐죠. 며느리가 임신한 동안 요리책을 뒤적이며 산후조리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주변 지인들에게는 요즘은 젊은 엄마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야? 라고 묻고 유튜브에서 현대적인 산후조리법도 찾아보고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먼저 나서지는 않았어요. 젊은 세대는 부모의 간섭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제가 먼저 움직였다가 괜히 아이들에게 거슬리게 될까 두려웠죠. 그래서 전화로 몸은 어때? 입덧은 괜찮니? 무리하지 말고 쉬어. 라고 말하는 정도로 그쳤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며느리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기만을 바라고 바랬죠. 그렇게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눈발이 여전히 날렸고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어느 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첫째,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들어오더군요. 긴장된 눈빛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은 엄마, 사실 마음에 두고 있던 게 있어요. 임신 때도 출산 후에도 엄마가 별로 찾아오지 않아서 서운했어요. 많이 바쁜 것도 알지만 그래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어요. 전 잠시 말이 막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지금 100일이 지나 며느리가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우리가 맞벌이라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요. 엄마, 손주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아들의 요청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선택을 존중해왔던 내가 다시 아이를 돌보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가? 하지만 첫 손주가 떠오르고 아들의 간절한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당연히 도와야지. 마음 한편에는 손주와 보내는 시간이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편 아이를 돌본다는 일이 고된 일이라 제 몸이 감당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거실 창문을 열어 찬 바람을 들이켰어요. 이제는 봄 기운이 오는지 밤바람은 선선해지고 저 멀리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요.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들이 서운했다고 털어놓은 순간 내가 너무 내 삶만 생각한 건 아닌지 자문했지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 젊은 세대가 부모의 간섭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알고 있었기에 선을 지키려 했던 내 마음도 이해해 주길 바랬어요. 이런 상반된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란 참 쉽지 않았죠. 다음 날부터 나는 이른 아침 첫 차를 타고 큰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1시간쯤 걸리는 길에 버스 창 밖으로는 도심의 빌딩 숲이 지나가고 골목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아파트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면 문이 열리고 거실에는 귀여운 아기 옷과 장난감들이 널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출근 준비로 바빴어요. 며느리는 절 보자마자 어머니, 준우는 수유 시간이 일정해요. 분유는 여기, 젖병 소독은 저기, 기저귀는 저쪽에 있어요. 라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며느리는 이것저것 설명해 주려 했지만 저는 나이 든 손이 서툴지 않을까 걱정이 들더군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되뇌었어요. 육아의 하루는 반복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매 순간이 새로웠어요. 아침 7시에 집에 도착하면 며느리는 이미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아침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 오늘은 준우가 조금 칭얼대더라고요. 분유는 미지근하게 데워주세요. 라는 메모가 냉장고에 붙어 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고 준우의 방으로 향하면 저를 본 아기의 작은 손이 저를 향해 뻗어오고 눈망울이 반짝이며 저를 보고 있으면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품에 안겨 눈을 비비는
아기의 체온과 향긋한 아기 냄새는 마치 봄날 햇살처럼 포근해 행복감을 안겨주었죠. 저의 하루 일과는 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것으로 시작돼요. 새벽 5시 창문 틈으로 비치는 희미한 새벽빛을 보고 벌떡 일어나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이동해요. 도로 위에는 빗물이 남아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들려주는 새벽 뉴스를 들으며 가다 보면 어느새 아들 집에 가까워지죠. 집에서 준우네 집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그 시간은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준우가 새로운 단어를 말할까? 혹시 발열은 없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집에 도착하면 며느리가 바쁜 걸음으로 나를 맞으며 오늘도 부탁드려요. 곧 회의가 있어서 빨리 가봐야 돼요. 라고 말하고 나가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젊은 세대의 바쁜 일상을 실감해요. 며느리가 짜준 우리의 하루 일정은 시간표처럼 짜여 있어요. 아들 내외가 출근한 후 아침에는 우유 냄새가 가득한 부엌에서 분유를 데우고 준우의 작은 입에 젖병을 물려줘요. 그럼 아기가 먹을 때마다 눈을 반쯤 감고 손가락으로 내 손을 쥐어요. 그 손길이 따뜻해서 심장이 녹는 것 같아 저는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해요. 수유 후에는 트림을 시키기 위해 긍을 톡톡 두드려주고 입에서 작은 트림이 나오면 그래 잘했어라며 웃어요. 준우가 깔깔 웃으면 나도 같이 소리내어 웃어요. 이렇게 자주 들려주는 아기의 웃음소리는 종이 울리는 소리처럼 청명해요. 기저귀를 갈 때는 늘 욕실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 수건으로 닦아주었어요. 9시에 유모차를 밀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 10시에 돌아와 젖병을 삶고 11시에 이유식을 먹이고 12시에는 낮잠을 재우기 위해 자장가를 불러주며 재워요. 날이 좋은 날에는 다시 밖으로 나가기도 하지요. 처음에는 분 단위로 움직여야 하는 일정이 버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리듬이 생겼어요. 준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천천히 걷다 보면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아이의 눈은 새로운 세상을 탐색하듯 빛났어요. 간혹 다른 할머니들과 마주칠 때면 서로 인사하며 육아 이야기를 나눠요. 아이고, 얘는 밤에 잘 자요? 우리 손주는 밤새 울어서 죽겠어.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 공감과 위로를 나눴죠. 점심때가 되어 준우를 재워두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이면 저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고 책을 읽거나 아이가 어질러 놓은 것들을 정리하고는 했어요. 가끔은 둘째나 셋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준우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그러면 아들들은 늘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그리워했죠. 그렇게 손주의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의 피로를 덜어주었어요. 준우가 깨어나면 오후가 시작돼요. 우리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색깔놀이를 하기도 해요. 이건 빨간색이야. 빨간 사과처럼 빨갛지? 라고 말하면 준우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빨간 블록을 집어들고 웃어요. 책 읽기 시간에는 그림책을 펼쳐 아기 돼지 삼형제를 읽어주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들으며 준우가 눈을 반짝이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워요.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는 척하며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이런 순간에는 늘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버려요. 하지만 육아는 생각보다 어렵고 고됐어요. 잠자리에 들 때면 무릎과 허리가 아프고 밤에 집에 돌아오면 모든 힘이 빠져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어요. 그렇지만 준우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했죠. 저녁이 되어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둘은 늘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준우를 안을 때만큼은 눈빛이 환해지곤 했죠. 아들은 엄마,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준우가 오늘 새로운 소리를 냈대요? 라며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며느리는 기운이 빠져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이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랬어요. 때로는 며느리에게 많이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봐. 아이는 금방 자라. 라고 말을 건네면 며느리는 늘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이런 일상 속에서 저는 두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지고는 했지요. 일주일 중 하루는 저도 쉬는 날을 가졌어요. 그런 날은 친구를 만나 시장에서 국수를 먹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책을 읽었어요. 책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고 그것이 제 삶의 여유가 되고는 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날은 육아와 집안일, 아들의 집과 내 집을 오가는 데 시간을 할애했어요.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충만했죠. 준우가 처음 할매라고 소리를 냈을 때 왜인지 울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그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잊게 만들어줬어요. 또한 준우가 첫걸음을 떼던 날에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어 아들들에게 전송하기도 했죠. 이런 순간들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준우를 재우다가 저도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문틈으로 들리는 대화에 잠이 확 깨었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준우 왜 이렇게 매일 어머님 가고 나면 힘들게 해? 어머님이 준우 너무 업어 키우시는 거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대답하더군요. 아기가 원래 다 그렇지. 어머니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네. 뭐 나는 고생 안 해. 어머님은 잠깐 보시는 거고 난 일하고 끝나고 집에 오면 준우 보고 얼마나 힘든데 이런 말도 못 해. 그래서 나도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 준우 목욕, 분유 모이기 맡아서 하잖아. 작은 목소리로 다투고 있더군요. 며느리가 저를 탓하는 듯한 말에 마음이 조여왔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마음의 돌덩이가 내려앉았어요. 집에 도착해 조용히 방을 둘러보고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인가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하지만 당장 다음 날 아침에는 다시 일어나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그래도 손주와 아들 생각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대화는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눈가와 거칠어진 손이 오랫동안 겪은 시간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내가 너무 준우를 안고만 있어서 아이가 힘들었던 걸까라는 자책과 함께 며느리의 부담감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다들 각자의 경험담이 쏟아지더군요. 한 친구는 나는 처음에 손주를 업어줬더니 며느리가 아이를 많이 안지 말라고 해서 서운했어. 하지만 나중에 보니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바뀌었더라. 라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요즘 애들 키우는 거 보면 우리 때와는 다르지. 라고 말하더군요. 시간은 흐르고 준우가 걷기 시작하고 말을 배우며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랐어요. 어느새 6살이 되었을 때 저는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래 움직이는 게 힘들어지고 관절이 아프더군요. 병원에서 관절염,
초기 증세라는 말을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한숨이 나와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들 내외에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이제는 몸이 조금 힘들다. 시터를 고용해서 도와보면 어떨까?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엄마, 많이 힘들어요? 라고 물었고 며느리도 잠시 생각하더니 네, 어머님도 쉬어야죠. 좋은 분 찾아볼게요. 라고 말은 했지만 왠지 서운해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주변에서 신뢰할 만한 시터를 찾았고 이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준우를 보러 가고 이전처럼 하루 종일 돌보지 않았어요. 시간이 비기 시작하자 마음 한편에 허전함이 남더군요. 그래서 주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그림 그리기와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래 살던 동네여서 수업에 반가운 얼굴도 낯선 얼굴도 있었어요. 사람들과 친해지며 여러 달 수업을 듣던 어느 날 평일 오후 햇살이 은은히 비치는 수업실에서 저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이름이 상철이라 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옷차림은 단정했으며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혀 부드러운 인상의 분이셨어요. 그분도 사별하신 지 한참 되셨고 자식들은 다 출가하였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우리는 쉬는 시간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은 젊은 시절 몫으로 일했고 아들과 딸이 있지만 지금은 각자 다른 도시에 살며 가끔 안부 전화만 하며 지내고 있다 하더군요. 아이들 삶은 아이들 삶이니까요. 요즘은 부모랑 같이 살기 싫어한다더군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어요. 새 아들을 키운 이야기, 손주를 돌본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문화센터에 오게 된 것까지. 그 후로 우리는 몇 번 더 만나 점심을 먹고 함께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싸운 도시락을 먹고 옛날 노래도 같이 흥얼거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고 저는 어느새 그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특히 겨울이 와서 밤이 길어지자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춥고 외롭게 느껴지더군요. 그럴 때마다 그분께 전화를 걸어 저녁 드셨어요? 혹시 시간이 되면 같이 밥 먹을까요? 라고 묻고는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금자 씨, 우리 같이 살아볼 생각은 없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긴 하지만 둘이 있으면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저도 나이가 들수록 오랜 시간 혼자 사는 것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프거나 밤에 정막과 함께 있다 보면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감정들이 몰아치지요. 아이들에게 알리면 뭐라고 할까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이제 내 삶을 즐기고 싶다는 갈망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함께 따뜻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철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외로웠어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조금 걱정되네요. 상철 씨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씀해봐요.
천천히 말씀해봐요. 그래도 당신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왜인지 마음이 놓였어요. 며칠 뒤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어 서로 외롭기도 하고 합가를 해보려 해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한동안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지금은 일하는 중이니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에 다시 한 통화에서는 상철 씨와 만나게 된 상황, 만나고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 저는 설명하고 아들은 들으며 간간히 그러셨어요? 하고는 말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주말에 아들 내외와 손주가 찾아왔어요. 찾아온 아들 내외와의 대화에서 그동안의 저희 마음, 생각과 상황을 얘기했더니 곧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더군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합가라니요? 우리도 힘들어서 엄마한테 준우 봐달라고 했던 건데 손주를 돌봐준다고 힘들다 하시더니 엄마가 다른 사람과 살겠다고요? 아들의 이런 말은 조금도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라 저도 모르게 나오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엄마도 사람이야. 그동안 엄마는 오로지 너희를 위해 살았잖니.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위해 살고 싶어 라고 하니 아들은 엄마 마음은 알겠지만 솔직히 합가 같은 건 안 하셨음 해요. 주변에서 들으면 무슨 소리로 들릴지 생각해 봤어요? 손주 봐달라고 부탁했을 때는 힘들다 하시더니 갑자기 합가한다니. 그렇게 그 길로 며느리와 손주 데리고 나간 아들은 그날 이후로 엄마 그런 결정 후회할 거예요. 또 어느 날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또 어느 날엔 우리 가족을 생각해달라 며 전화를 매일같이 하더군요. 그러는 동안 며느리는 제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말을 듣고 있으려니 어느 순간엔 왠지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 며느리가 하는 얘기처럼 들리더군요. 맨 처음 아들에게 얘기했었을 때의 아들의 반응은 저를 이해하려 하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바뀐 태도며 그동안 제 아들은 저에 대해 그렇게 비난한 적도 이해하지 않으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반면 둘째는 저에게 엄마가 행복하면 된 거죠. 저희는 무슨 말 할 자격이 없어요. 라고 했고, 셋째는 엄마도 삶을 살아야죠. 저희가 엄마를 구속할 수 없어요. 라며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그나마 다른 아들들의 태도에서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 날 동안 잠을 설쳤고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지요.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데 그냥 남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는 없다. 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거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아이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었어요. 아이들이 아프면 일하고 온 와중에도 밤잠을 설쳐가며 병수발을 했고 새벽에 나가 일했었어요. 명절이면 남들이 가족과 모여 앉아 웃고 떠들 때 저는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 식당에 나가서 일했어요. 그런 때에도 나도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었고 누군가와 평범한 일상을 함께 보내보고 싶어졌어요. 느지막하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나의 감정, 생각들을 이해해 주길 바랬지만 아들 내외에게는 가로막혀 있는 벽이 느껴졌어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큰아들 내외, 둘째, 셋째, 그리고 상철 씨에게도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해 모였어요.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저는 말문을 열었어요. 나는 오랫동안 혼자였어. 젊을 때는 너희를 키우느라
내 삶을 돌아볼 틈이 없었고, 최근 몇 년은 손주를 돌보느라 매달렸지. 하지만 이제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이 허전해. 상철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함께 살면 서로에게 의지가 될 것 같아. 나도 사람인지라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이 밥을 먹고 웃을 사람이 필요해. 그나들은 큰 한숨을 내쉬고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엄마를 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찾긴 하지만 우리는 늘 엄마를 생각해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어쩔 줄 모르겠네요. 그 와중에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고 있더군요. 둘째는 형, 엄마도 자기 삶이 필요해. 우리가 해달라는 건 다 해놓고 이제 본인 행복 찾겠다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우리도 항상 엄마와 함께 해드릴 수는 없잖아. 엄마가 계속 혼자 외롭게 살다가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게 더 큰일이야. 셋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형, 엄마는 늘 우리만 챙겨줬어. 이제 엄마를 위한 결정을 우리가 막을 권리는 없어. 라며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상철 씨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저는 금자 씨와 오래 사귀거나 그런 사이도 아니고 서로를 의지하는 친구입니다. 우리 둘만 함께 살아보고 서로 맞지 않으면 언제든 멈출 수 있어요. 당신들이 걱정하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한 인간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차분해서인지 방 안의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내가 내린 결정이 여의를 화나게 했다면 그 마음 이해해.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의 무게도 느끼고 싶어. 내 손으로 밥을 지어 누군가와 나눠 먹고 밤에 같이 드라마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을 살고 싶다. 그나들은 한참을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알겠어요. 엄마, 알겠어요. 엄마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그냥 당황스러웠어요. 엄마가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니 까시간이 좀 필요해요. 라고 답하더군요. 며느리는 갈 때까지 한마디도 저를 보려 하지도 않았지만요.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안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합가 후부터 첫째 내외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상철 씨와의 합가 생활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온 상철 씨와 함께 산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아침이면 그가 먼저 일어나 차를 끓이고 나는 된장국을 끓이고 둘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날씨 이야기를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함께 하는 시간을 오붓하게 즐겼어요. 오후에는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면 TV에서 드라마를 보며 수다를 떨다가 그는 소파에서 깜박 잠이 들고는 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에 마음이 잔잔해졌어요. 그나들에게는 얼마 전부터 연락이 조금씩 오고 있지만 만난 지는 한참 되었네요. 손주도 얼굴을 못 본 지 3년이 되어 가네요. 그래도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글을 마무리하며 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네요. 아이들에게 나의 생은 무엇이었을까? 아들 내외에게 특히 며느리에게 폐를 안 주려 노력했고 손주를 돌보던 시간 동안 저는 행복도 느꼈고 피로도 느꼈어요. 아들의 집거실에서 들은 며느리의 불평에 마음이 다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큰아들 내외에게는 이런 제가 이기적으로 보였던 걸까요? 저는 여전히 아침이면 라디오를 켜고 차를 마시며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을 듣습니다.
누군가는 결혼 준비로 설레어하고 누군가는 일상의 권태로움을 토로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삶의 형태가 있고 각각의 고민과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들 또한 그중 하나일 뿐이겠지요. 이 사연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혼자 사는 어른이 있다면 오늘 한번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있다면 나이를 먹었어도 그들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저와 상철 씨는 내일 또 산책을 나가겠지요. 길가에 피어 있는 꽃들을 살펴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지요.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나눠 가진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함께 자랍니다. 라디오 너머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